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사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채점도 안 한 답안지를 파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응시생 609명에게 재시험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제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도 포함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원전 현장을 점검합니다. 오염수 정화의 핵심적인 시설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오염수 저장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3차 발사를 하루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를 향해 기체를 바로 세웠습니다. 오후부터는 발사 당일 추진제와 산화제 등을 주입하는 탯줄 연결 작업이 진행됩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내일 오후 3차 발사에 나섭니다. 네, 이번 발사는 누리호가 실용위성 발사체로서 처음 데뷔하는 무대인데요. 누리호 3차 발사의 의미부터 향후 우주개발 계획에 대해 오늘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현장에 내려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누리호 발사 하루 남았습니다. 누리호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약간 긴장되면서도 차분하게 사전에 정해진 절차대로 발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7시 20분에 발사동에서 그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을 했고 11시 30분에 기립 작업과 고정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오후에는 엄블리컨, 즉 탯줄이라고 하는 것을 3시부터 연결을 해서 나머지 기기 점검하는 작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7시 이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오전에까지 기립 고정이 완료가 됐고 또 탯줄로 불리는 즉 엄빌리칼 연결 작업이 앞두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누리호 앞서서 2021년에 처음 발사가 됐고 지난해 6월에 2차 발사가 진행됐었죠. 3차 발사는 2차 발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제 큰 차이점은 1차, 2차는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3차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목적을 테스트하는 이제 그 미션이 되겠습니다. 예. 실제 위성을 정해진 궤도에 올리는 발사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사의 고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올리는 그 위성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도도 지난 2번 발사에서는 700km를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는 550km를 좀 낮춰서 했고 시간도 6시 24분으로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세대 초소형 위성이 그 시간에 올려야만이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즉 여명 황혼 궤도라고 그래서 계속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 시간에서 30분 정도 오차를 벗어나면 발사를 못하고 다음 날 해야 되는 이렇게 좀 어려운 미션이 있습니다. 네. 지난 그 2차 발사 때는 기억을 해보면 센서 문제 때문에 며칠 좀 유예가 됐었다가 그렇습니다. 다시 네. 이제 발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좀 예정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자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 여부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발사체가 1단, 그다음에 페어링, 2단 분리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돼야 되고 예. 정해진 고도에 정해진 속도, 초속 7.5km의 속도가 나야 되는 건 당연한 기본 조건이고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탑재 위성이 8개가 됩니다. 예. 초소형 위성 큰 거 180kg짜리 하나, 그다음에 10kg짜리 미만의 아주 나노 위성이라고 하는 위성을 7개를 가지고 가는데 예. 이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진 고도에 사출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새로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미션입니다. 약 발사 후 13분 후부터 20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8개를 사출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첫 번째의 발사체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여부가 그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위성의 이제 성공 여부인데요. 그건 그 다음 날 실제로 이제 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실제 위성이 작동하는지를 판단해봐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 네. 목표 궤도 내에 그러니까 탑재 위성 8기를 모두 사출하는 기준이 성공 여부가 되겠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우리 연구진 관계자들이 3차 발사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 우주 발사체 사례에서 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앞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누리호도 37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조립 과정에서 많은 테스트를 했지만 지난번에 2차 발사 때에서 예상치도 않은 센서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번 3차 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에 맞춰서 고도라든지 또 그런 거에 따라 추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지만 아무튼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아마 차관님 마음으로는 100% 가능성을 좀 기원하실 그렇습니다. 것 같고 이 예. 누리호가 총 6차례 지금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이 이제 3차 발사고 네. 나머지 3번이 또 남아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발사를 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발사체의 중요한 목적은 아까 발사 이제 서비스 위성들을 갖다가 올리는 게 이제 주안점을 예.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발사체가 신뢰도를 가져야 됩니다. 몇 번을 쏘더라도 실패하지 않고 올릴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그 값비싼 위성들을 그런 발사를 위탁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예. 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반복 발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반복 발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동안 1차, 2차는 공공 부분 위주로 발사체 제작과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 이제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민간 부분이 좀 주도가 되는 이런 우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3차부터 체계 종합기업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들어와서 기술 이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에도 참가를 하면서 4차, 5차, 6차에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 품질 보증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6차 하는 과정이 그런 의미에서 큰 또 하나의 우리 예. 나라의 우주 산업 육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복해서 발사하는 건 발사체 성능 그리고 신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체계 종합 기업이 발사 과정에 참여한 게 첫 번째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은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이 실제 이제 발사체 설계를 하고 실제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 부품들을 이제 발주를 하고 이런 예.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조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발사를 실제 운영하는 발사 서비스까지도 주관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 종합 기업이 다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계 종합 기업이 현재는 이번에는 모든 과정에 참관하는 정도로 3차에는 참여를 하고 예. 4차부터는 발사 제작부터 조금씩 참여 범위를 넓혀서 5차, 6차에서는 온전하게 체계 종합 기업 주도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참여 비율을 지금 점점 더 높이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과정이군요. 자, 이번 3차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국내 이제 우주 개발에서 이 발사가 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지난 2차 발사 성공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세계 우주에서 7대 우주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차를 확실하게 성공함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자주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좀 다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또 우리 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이제 싣고 가는 위성 중에 도요셋이라고 도요셋 4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는 러시아의 소유주 발사체를 이용하기로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발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고 발사체를 구하다가 이번에 이제 누리호에 탑재가 됐는데 그런 네.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 발사체에 의존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그런 발사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누리호의 또 기술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성, 또 실용성 발사 능력까지 확보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자주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갖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내 우주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제 누리 3차 발사가 끝나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3회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2025년, 2026년, 27년까지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차세대 발사체, 누리호와는 다른 차세대 발사체를 제작을 착수했습니다. 예. 차세대 발사체는 지금 누리호보다는 굉장히 성능이 보강된 발사체고요. 크게 지금 우리가 2032년에 달 탐사선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누리호 가지고는 달까지 보낼 수 있는 무게가 100kg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지만 차세대 발사체 가지고는 최대 3.7톤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이 되면은 우주 달나라에 이런 달 탐사선 같은 걸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7톤, 10톤에 이르는 대형 이런 위성들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차세대 발사체를 2030년까지 개발하고 그다음에 2031년부터 32년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이 발사 작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물체 중량을 지금 훨씬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누리호보다 업그레이드된 발사체가 준비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굉장히 말씀이시죠?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좀 크고요.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우주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쓰기도 하는데 앞으로 정부의 우주 산업 육성 방안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경제 선도국이 되기 위한 로드맵도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빠르게 이번 누리호 발사에서 체계 종합기업을 참여시키는 것부터 해서 뉴스페이스 시대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좀 출연을 해야 되고 또 관련해서 많은 기술 능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미 소형 발사체 분야에서는 이너스페이스라든지 페리즈라든지 이런 또 발사체 기업도 좀 나와서 발사들을 했거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국내 우주 산업 클러스터도 좀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발사체나 위성 또는 연구개발 능력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좀 할 예정이고, 이번에 지금 위성 8개가 올라가는데 특징한 좀 주목할 만한 게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다 국산화된 부품입니다. 예. 국산화된 부품들을 우주 환경에서 실제로 시험해봐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 환경에서 사용해본 그걸 우주 헤리티지라고 하는데, 이번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앞으로 반복 발사를 통해서 우리 그 기업들이 그 우주 헤리티지를 얻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걸 기회로 해서 앞으로 세계 다른 나라에 위성을 수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가면 좀 지금보다는 확장된 그리고 좀 커진 우주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일 누리호 발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 관건이 날씨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날씨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죠? 지금 바람도 좀 지금 초속 1m에서 2m 정도로 잔잔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약간 구름은 끼지만 비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상층부의 구름 위에 이제 그 낙뢰 여부가 네네네.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예.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내일 이제 공군의 도움을 받아서 공군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가서 위에 육안으로 관찰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건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발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3차 발사 내일 꼭 정해진 계획대로 좀 성공을 해서 저희가 좋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덥지만 역대급 폭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남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자, 먼저 더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봄부터 고온 현상이 좀 자주 나타났는데 여름에도 예년보다 좀 덥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봄부터 짐작하셨듯이 올여름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여름 전망에서 더위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대급으로 치닫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무더위의 강도는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와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일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과 1994년으로 각각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35일을 웃돌면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더위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년 여름의 평균 폭염일수가 10.7일인데 이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도 잦아지는데 집중호우 전망은 어떤가요? 네, 먼저 올여름 집중호우에 유의해야 할 시기는 7월과 8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올해처럼 엘니뇨가 발달하는 해에는 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엘니뇨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기후변화로 크고 강한 태풍이 늦게까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엘니뇨가 점차 발달하는 상황에서 올여름 남부와 제주도에 호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침수와 산사태 등 여름철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오른 금리의 매운맛에 올해 1분기 가계빚이 사상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부지런히 대출을 갚아나갔을 뿐 아니라 카드 사용액도 줄이는 등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출도 소비도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지선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얼마나 줄은 겁니까? 네, 올해 1분기에만 13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계 신용잔액은 1,853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3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입니다. 먼저 금융기관 대출액만 보면 10조 3천억 원이 줄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여러 정책금융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5조 3천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15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보니 먼저 갚아나가는 대상이 됐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여기에다 카드를 쓰고 아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사실상 빚으로 잡히는데 이걸 판매 신용이라고 합니다. 1분기 판매 신용은 114조 4천억 원으로 역시 3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1인당 카드 사용액이 3조 원 가까이 줄어든 데다 무이자 할부 혜택이 많이 사라진 데 따른 거로 해석됩니다. 결국 고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 가계가 대출도 갚고 카드 사용도 줄이면서 알뜰하게 생활을 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최근에. 그러면서 지난달 가계 은행 대출이 소폭 증가한 데다 부동산 시장도 다소 회복되고 있고 소비도 늘고 있어서 이런 감소 추세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1분기보다 늘었고 최근 대면 서비스나 활동도 늘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 이후 가계빚 증가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부채가 완만하게 줄어드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2분기에는 가계빚 감소세가 한층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제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자와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안에 계신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문 안 여시면 경찰 입회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수십억 원의 상속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체납자가 국세청 재산추적조사팀의 끈질긴 잠복과 탐문에 결국 덜미가 잡힙니다. 감춰둔 현금과 귀금속 1억 원이 징수됩니다.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 금액을 누락하고 수십억 원의 법인세와 부가세를 탈세한 법인 대표도
강제 징수 명단에 올랐습니다. 실거주지를 수색하니 거실과 지하에 은닉한 수십 점의 고가 미술품과 현금 외화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총 4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 명품 가방과 구두 등을 수집해온 무역업체 대표도 재산 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에르메스와 샤넬 등 가방과 구두, 지갑 등 수백 점과 귀금속, 외제 차량이 압류됐고 공매를 통해 5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해온 악의적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A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체납세금은 안 내면서 가족 명의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찾았습니다.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취소 소송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은 안 내고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 체납자와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합의자 지분에 대해서도 지분 반환 청구권을 통한 압류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 지출과 금융거래, 해외 출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재산 내역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공공기관이 시행한 자격증 시험에서 응시생 수백 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됐습니다. 지난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전기기사 산업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자격증 관련 응시생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실기시험 이후 해당 시험지가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채점센터로 인계되지 않고 파쇄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4일까지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간 응시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6월 24일에서 25일 사이 추가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50대 남편 이모 씨가 보험사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해 1심과 같이 2억 300만 원을 자녀에겐 200만 원을 지급 판결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아내가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필로 서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승합차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살인 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2021년 3월 금고 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 소속 A팀장이 숨진 채 발견된 일과 관련해 LG 디스플레이는 새벽 3시 출입 기록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는 해당 팀장이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을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기 복역수 56살 신창원, 그제 저녁 대전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릿해졌을 수 있는데요. 이 범행의 시작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 신창원은 서울 도남동의 한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요. 8년 뒤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통해 탈출하면서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 도주국도 찬란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명수배 명단이 붙었고 숱한 목격담과 제보 그리고 경찰과 대치 상황까지 벌이며 무려 2년 반 동안 신출귀몰했는데 결국 1999년 7월 숨어있던 전남 순천의 아파트에서 TV 수리공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이른바 신창원 신드롬이란 엉뚱한 반향도 일으켰는데요. 이때 입었던 무지개 티셔츠가 인기리에 팔리기도 하고 또 탈옥 과정을 그린 단막극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복역 중에도 그에 관한 여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년 전 일거수 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서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고 과거에 한 연구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옥중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독방에 수감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유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무려 30여 년 동안 이어진 수영 생활, 그 긴 시간만큼 신창원이 과거 20대에 벌인 범행에 깊은 반성을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추도식은 경남 김해시 봉하 생태문화공원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14주기 추도식의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집필한 책 진보의 미래에 나온 문구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에는 여야 지도부도 대거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갑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미국에서 1년간 체류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 전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내외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에 처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해 정계 복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무리하며 출판기념회를 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한반도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해 당사국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미국을 택해야 하지만 번영을 위해선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특성을 강조하며 동맹으로서 미국에 요구할 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한국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줄어든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빨라질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저는 미국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해 정치적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빠졌고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과정도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역사의 청산을 요구해왔던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건 그것 또한 국민들께 크나큰 혼란을 주었다.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가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이 없다며 여야 모두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초 1년간의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을 떠나 독일에서 강연을 이어간 뒤 다음 달 말쯤 귀국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전후로 비명계 의원들에게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낸 당원을 처음으로 제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8일 전해숙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문자를 보낸 A 당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문자 폭탄과 관련해 당원에게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제명은 당규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분입니다.
5.18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기회가 있으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고 최다 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목사와의 신당도 말이 안 되고 자신이 공천에서 5번 탈락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은 없었다며 미리 예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 징계를 두고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에둘러 나타내면서도 전광훈 목사와 관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세 이하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호 프랑스를 격파하며 16강 청신호를 올렸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대표팀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주장 이승원이 선제골을 넣고 이영준의 결승골까지 도와 2대1로 이겼습니다. 이승원은 힘들었지만 있는 힘을 다했더니 운이 찾아왔다며 다음 경기로 잘 준비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6일 오전 6시 감비아에게 2대1로 진 온두라스와 2차전을 치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다 사진을 보니까 저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전통적으로 휴가가 몰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이른바 7말 8초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7월에서 8월을 피해 휴가를 가겠다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겁니다. 대신 일찍 떠나는 여름 휴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 비수기로 꼽히던 6월 출국자 수는 최근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월 출국자 수는 연평균 12.7%씩 늘었는데 7월과 8월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한 항공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은 성수기를 피해 여행을 떠난다고 답했고 특히 5월에서 6월에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성수기를 피하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절반가량은 여행 비용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최근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여행 비용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거로 보입니다. 여기엔 여전히 높은 비행기 표값이 한몫합니다. 일단 코로나19 유행이 지나며 여행 수요와 국제선 운항 횟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모습인데요. 3년 만에 지금 코로나 터지고 처음 가는 거라 무척 흥분되고 또 지인들하고 같이 가니까 좋아요. 처음 도착했을 때 많이 놀랬거든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나 유류 할증료가 코로나 이전으로 떨어지기 어렵고 장거리 노선 회복률이 여전히 저조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에 알뜰한 소비를 하는 이른바 스마트 컨슈머가 점차 많아지고 있죠. 스마트 컨슈머들이 선택한 발빠른 휴가,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스윙 연습을 해서 논란입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습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차원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이 도교육청은 징계 절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이 교사의 골프 스윙 연습 무슨 시간에 이루어진 건가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 50대 A씨가 수업 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영상을 보면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자리에 앉아 있고요.
A 교사는 칠판 앞에 서서 두 손을 한데 모은 채 은빛 막대로 휘두릅니다. A 교사는 이 물건이 골프채라고 인정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교실에 들어가 확인해 봤는데 교사 책상 옆에 여행용 골프백과 드라이버, 아이언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흰선이 그어진 인조잔디 매트와 플라스틱 공을 가져다 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A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은 학기 초인 지난 3월 중순부터 A 교사가 교실에서 스윙 연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속담 외우기와 같은 모둠 활동이나 문제 풀기를 시킨 뒤 교사는 연습을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만 연습하는 모습을 본 게 사나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골프채를 휘두른 적은 있어도 공을 맞히는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골프채 길이와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하마터면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이 지금 학부모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A 교사는 아이언보다 길이가 긴 드라이버까지 교실에 두고 있었고 본인도 드라이버로 연습을 했다고 인정했는데요. 성인 남성이 좁은 공간에서 휘두른 채에 자칫 어린이가 맞았다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가 교실 천장이나 사물함을 타격해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도 했다고 반 어린이는 전했습니다. 이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건 물론 혹시라도 채에 맞아 다칠까 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휙휙 소리가 나잖아요. 골프채랑. 맞은 부위가 친구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맞으면 뭐 그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A 교사는 드라이버 헤드에 커버를 씌워두고 연습했는데 칠판 모서리에 채가 닿아 소리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좀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교사와 학교 측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교사는 처음엔 수업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교 1시간 전인 아침 7시 반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 연습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영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려는 차원에서 수업 재료로 두세 번 활용했던 겁니다. 학교 측은 A 교사는 다른 교사들이 본받을 만한 참교사라면서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골프를 보여준 것이지 연습을 한 건 아니라고 감쌌습니다. 공립학교인 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골프 수업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해 감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메카시 의장이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메카시 의장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낙관했습니다. We're optimistic we may be able to make some progress because we both agreed default's not really on the table. We got to get something done here. 하지만 1시간가량 진행된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의 예산 지출 삭감 요구에 백악관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 대상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협상 후 취재진에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상이 생산적 논의였다고 말했습니다. I felt we had a productive discussion. We don't have an agreement yet, but I did feel the discussion was productive in areas that we have differences of opinion. 미 정부가 추산하는 채무 불이행 디포트 날짜인 6월 1일을 열흘 남겨놓고 향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공화당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과 내년 정부 지출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에 유연하다면서도 현재 공화당 협상안은 수용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공화당 극우 성향 의원들은 공화당 부채 한도 법안을 그대로 상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 극단적 진보 진영은 지출 삭감에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내부 단속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땅에서 교전이 벌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을 의심하고 있지만 러시아 반체제 단체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푸른 들판과 작은 건물이 있는 마을 한가운데 폭격을 맞은 듯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У нас сейчас срочные новости приходят из Бел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сообщил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там идут поиски диверсионно-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группы ВСУ. 러시아 측은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를 입었고 여러 마을에 물과 전력 공급이 끊겼다며 대테러 작전을 선포하고 주민 대피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를 잃은 우크라이나군이 정치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공격을 나섰다며 강한 반격을 다짐했습니다. Когда в стране фактически идет война, а сегодня у нас спецоперация перешла в фазу войны, и уже не первый раз.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반체제 단체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크렘린궁의 독재를 끝낼 때라고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Такие же россияне, как и вы. Мы такие же люди, как и вы. Мы хотим, чтобы наши дети росли в мире и были свободными. 지난 3월에도 또 다른 러시아 반체제 군사 조직이 러시아 본토에서 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무력 충돌이었다면서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했고 전 세계를 돌며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군 다지기 성과를 강조합니다. До речі, сьогодні є важлива декларація від парламентської асамблеї НАТО, речі названі своїми іменами, чітке визнання геноцидом злочинів Росії проти нашої держави, чітке засудження.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인 지지 결집에 공을 들이며 대반격 준비를 맞춰가는 반면 본토에서 교전이 벌어지는 러시아는 갈수록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남미 가이아나 중부의 한 중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학생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불로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남미 가이아나의 한 중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밤 11시쯤. 한밤중에 일어난 불로 수십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거나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기숙사에는 12살에서 18살 학생 56명이 잠을 자거나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ven though the weather was bad, there was a lot of rain, a lot of turbulence. But these kids, we were the only lifeline that they had. 이번 화재로 건물은 마치 전쟁터에서 폭격을 맞은 듯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밤중에 불이 난 데다 화재 발생 전 내린 집중호우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기숙사 관리인의 5살짜리 아들과 쌍둥이 자매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oday is a very sad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과거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이아나에는 현재 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오른 천명관 작가의 장편소설 고래의 수상 여부가 내일 발표됩니다. 영국 부커재단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 반쯤 런던 스카이가든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2023년 부커상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최종 후보에는 천명관 작가와 김지영 번역가의 고래를 비롯해서 모두 6개 작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작품이 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4번째로 2016년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고용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가 커지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4,409원으로 전년보다 15% 오른 데 비해 비정규직은 17,233원으로 11.3% 상승에 그쳤습니다. 검찰이 이주 노동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농장주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불법 고용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야산에 버렸는데도 집행유예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외국인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혀 추방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인천 신현동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구대에 이미 동행한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문을 열고 나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오후 들어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후부터는 이들 지역에서도 황사가 점차 물러나겠고 전국적으로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사 당일인 내일도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고요. 풍속은 초속 1m에서 4m 정도로 바람도 발사 기준 이내로 예상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